지금 정도면 대형주 사서 엉덩이 싸움하기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들도 사줄 걸 기대하고 자동차하고 조선 쪽 빼고는 대형주는 하지 마시죠. 네, 어저께가 원래 좀 올랐었죠. 네. 반등했다가 또 오늘은 바로, 마이너스 1.28% 코스피 2,591호 종가, 코스닥이 네. 863. 뭐 당연히 뭐 연준의 긴축 강화랑 네. 우크라이나 사태, 뭐 중국의 도시 봉쇄, 가상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하방 압력은 뭐 이전부터 있던 게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닌 없는 거죠. 거 아니죠. 계속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식시장 현재 시장 점검해 그죠. 주신다면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었고 다만 대신에 불확실성은 좀 있다. 네. 전쟁이 나더라도 뭐 잠깐 일시적일 하락일 뿐이다. 그때 대부분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주식 관련 출연진들이 대부분 전쟁은 나기 어려울 거다. 맞아요. 말씀하셨을 겁니다. 두 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쟁은 일어나기 힘들다. 두 번째, 일어나도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한 어렵다. 분은 거의 없었어요. 네. 거기다가 금리 인상 가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 초기에는 힘들지만 금리 인상기엔 다 주식이 올랐다. 였죠. 맞아. 일단은 다 틀렸죠. 네, 이거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뭐 예상이 틀렸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왜 올해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례 없던 일들이 계속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도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기 초반에는 항상 금리 인상기 초반에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그때 금리 인상기 초반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대만 2016년부터 주식시장 또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전 사이클이나 직직전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기들을 보면 초반에만 어떻게 잘 넘기면 그 이후에는 다 성과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추가적으로 등장했던 부분들인 거죠. 일단은 우리가 직전에 겪었던 긴축 사이클은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긴축을 했었어요. 적당한 시기 그렇죠. 테이퍼링도 한 1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양적 축소도 같이 시장이 했죠. 그거를 좀 흡수할 만한 시간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은 역대 최대의 양적 돈이 풀린 상태에서 그 회수하는 시기도 그 돈도 양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 회수하는 시기나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이런 시기를 지금 있는 투자자나 또는 애널리스트 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어느 사례가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라고 감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예상을 하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거기다가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또 갑자기 왔죠. 예상할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미궁 속으로 빠지고 더군다나 미국의 기술주들이 워낙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긴축 그다음에 긴축 경로라도 좀 정확히 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다 또 물가라는 변수가 또 하나 또 등장을 하면서 계속 긴축의 경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솔직히 적응할 법도 한데 우리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왔던 그런 재료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는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는 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주식시장, 자산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 키워드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대응. 감히 저는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이제 반등할 거다, 또는 떨어질 거다, 뭐 이제 그런 극단으로 사실 좀 많이 나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장에 가면 또 판단해 주겠죠.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계속 오를 겁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또 사이클에 맞으면 또 맞는 거고요.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은 또 시장이 떨어지면 또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명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떠나 있으면 그러니까 주식으로 자산을 크게 잃으신 분들을 보면 주식을 완전히 다 팔고 마켓 저점에서 마켓 타임을 맞춰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분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게 시장에 남아있어야 된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한들 지금 시장에서 저점에 정확히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시장을 바라볼 때,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거 사례들을 대비해 봤을 때, 특히 코스피 시장이 최근에 사실 미국 시장보다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지켜오는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R 뭐 0.9배, PER 10배 이하 라인. 딱 지금 2,500에서 2,600 정도의 라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한 최근 2년 동안 대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조금 이제 덩치가 좀 크러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추정치로 나올 수 있는 게 2,500에서 2,600 라인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는 약간 멘탈, 투자 심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밀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으로 밀고 내려가기보다는 약간 투매 영역인 거죠. 공포 영역입니다. 지금 뭐 CNN 버니 공포 탐욕 지수 보면 한 자릿수거든요. 이런 거 사실 보기 힘들어요. 지난주에는 8이었다고 오늘 9로 제가 알고 왔는데 한 자릿수는 정말 보기 힘든 1년 중에서도 진짜 몇 번 보기 힘든 지수대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데 사서 버티면 다시는 올라오는 지수대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뭐 2,500, 600의 비싼 구간은 절대 아니죠. 사실은 아닌데 3,300보다는 훨씬 안전한 구간이죠. 그렇죠. 안전한 구간이죠. 그리고 올해 코스피 예상 실적이 뭐 엄청나게 감익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올해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증익은 나오거든요. 예상치를 좀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한 540조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57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해도 한 170조대 순이익 기준으로 135조, 14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박살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근데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 때는 지켜주는 라인 돼요. 근데 물론 이게 여기가 이제 바텀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심리가 뭘까? 그게 가장 궁금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경험했던 게 그 코로나 직전 때 2020년 2월 달에도 우리가 흔히 말했던 지금의 PBR 0.9배, 10배 정도 라인이 1,700대였어요. 근데 1,700이 밀고 내려갔다 1,400대 보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한 300포인트 정도는 공포 영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맞추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았던 거고 그 부분들을 그나마 힌트를 주는 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들을 좀 보면서 급반등도 가능하겠다라고 그림이 좀 그려졌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거는 계속 나왔던 재료들이에요. 보면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원자재 폭등,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중국 셧다운,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 있을 뭐 우려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재료가 결국은 FOMC 계속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다음 달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중간중간에 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나와서 좀 코멘트를 하면 좀 일시적으로 반등을 좀 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럴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파월은 역시 좀 약간 매섭게 몰아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정책이 늦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시장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감안해야 되고 일단 당분간은 그래서 저도 대형주 플레이보다는 중소형주 플레이 어쩔 수 없이 수익률 방어를 하려면 개별주 위주의 트레이딩 뭐 시가총액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거래되게 빡빡 들어오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뭐 이제 주식을 이제 큰 주식들만 좋아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수익률 방어를 하려면 뭐 문득 생각나는 테마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조금 더 작은 테마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인해서 뭐 이제 조금 중소형 건설사들 뭐 이런 거 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뭐 오늘 오르는 만큼 내일 또 그만큼도 빠지고 막 그러니까 요거가 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라인 때 주식을 포기하고 나가기에는 너무 늦기도 늦었고 아쉬운 구간대입니다. 과거에 이런 구간대에서 버텼으면 어쨌든 올라가니까 다행인 거는 우리가 1년 반 동안 되게 엄청나게 좋은 시장을 겪었어요. 2021년 6월 달까지. 그리고 2011년 6월부터 이제 한 10달을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11달 정도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극단적인 시장 흐름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주식 한 20년, 저도 주식시장 한 20년 봤지만 이렇게 조금 강도도 강하고 재미없는 시장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었던 시장이 강도가 강해서 그러니까 하락이 강해서 재미없었던 시장이 2018년 10월. 예, 그때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분쟁하면서 금리 인상이 마지막 부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 탄핵 국면 있죠. 예, 보면 일단 2018년 10월 2018년 10월이죠. 2018년 10월. 요때. 이거 주봉인데요. 요때. 요 구간인데요. 이 구간들이
단박에 2,3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한 순식간에 15%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개별 종목들로는 한 30%씩 날라갔고 레버리지 쓰는 계좌들은 거의 뭐 5분의 1에서 그때 흔히 말하는 CFD 계좌들은 깡통 계좌들도 속출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더 이제 이거는 기간적으로 되게 재미없었던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코로나 직전 이제 2020년 2월 달, 3월 달 그 구간이고요. 그 다음으로 재미없었던 구간이 제가 2015년 말이었나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2015년 말 때 탄핵 국면이었을 겁니다. 정말 지루했던 구간, 지루했던. 이거 보면 2,150에서 2,000포인트 언저리 뭐 1,900포인트 이 정도거든요. 하락률은 크진 않았는데 정말 말려 죽이는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지도 않고 정치 리스크가 계속 시장을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말려 죽이는. 반등 없이. 근데 이거 보시면 한 반년 빠지고 끝났어요. 반년 빠지고 끝났고 2018년 10월도 그냥 이때 뭐 전체로 빠지면 빠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빠져도 반등 주고 빠져도 반등 주고 이런 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이 반등도 아니고 횡보하락 이거잖아요. 진짜 어려운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역대급으로 많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루하기도 지루하고 특별히 그리고 대형주들이 지금 대부분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들을 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그나마 지탱을 했던 게 2차전지 관련 주식들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뭐 신고가 최고가던데 그렇죠. 보니까. 근데 26만 원인가? 맞습니다. 26만 9천 원이네요. 신고가를 썼는데요. 네네. 근데 LNF를 비중 100%로 들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일 없죠.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포트를 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NF나 2차전지 섹터였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좋다는 주식들 쫙 이렇게 포트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업종 대표주들 보면 그렇게만 했으면 계좌가 전혀 늘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은 문제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막상 딱 생각나는 게 LG전자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애플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핫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또다시 이제 50주 신저가로 가고 10만 원 붕괴 위기까지 왔고요. 뭐 삼성전자도 뭐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목표했었지만 지금은 뭐 6만 7천 원이네요. 예, 저도 관심에서 잊은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대형 시가총액 상위 20개들을 쭉 보면 그나마 현대기아가 그나마 좀 버티고, 그리고 뭐 은행주 조금 버티고, 통신주 그나마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 정도지 사실. 전기차, 2차전지 섹터도 어떤 섹터 양극재, 음극재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또 쉽지 않거든요. 이게 보시면 오늘 뭐 그나마 좀 셌던 게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인데 대주전자재료도 많이 밀렸다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보시면. 얘도 이제 밀렸다가 이제 겨우 올라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계좌가 오늘 뭐 2차전지 비중 조금 높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좀 계좌가 좀 상승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고통이 좀 심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2차전지 섹터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지금 다 누구나 다 힘든 장이다. 한 2년 전만 해도 국내 주식이 엄청 좋았었는데 작년에 배신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미국 주식 가자. 미국 주식 가자. 했는데 미국 주식 배신했죠. 또 배신했죠. 네. 가상화폐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부동산도 이제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혼조세가 있어서. 됐고 이제 쉽지 않은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상 느꼈던 거는 이런 힘든 시절이 지나고 나면 제가 2018년 10월 달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 사실 얼마 안 빠진 걸로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진짜로 시장에. 되게 엄청난 깡통됐다는 계좌들 사연도 많았었고. 근데 이때는 진짜 저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 버는 시기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당분간은 주식으로 돈 못 벌겠다. 그렇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슬슬 가다가 반등하더라고요. 이게 요거는 뭐 이제 코로나라는 대외 이슈가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반등이 이렇게 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어려우니까 이제 지금 한 1년 반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제 이렇게 조금만 더 밀리거나 좀 횡보하면 또 반등의 사이클이 또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고 올해는 그래서 작년이 코스피 해왔다면 이제는 올해는 좀 코스닥 쪽으로 집중하고 하는데 그건 좀 뒤쪽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돌리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 들어올까? 언제 들어올까? 모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좀 보면 2009년 그때 서프라임 위기 때까지 이제 비중이 줄어서
28, 29, 그 정도 비중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매 동향들을 보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오늘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한 오늘 900억밖에 팔지 않았어요. 네. 이거 좀 의외지 않을까요? 시장 빠졌지만 지금 기관이 요만큼 팔았고 보시면 이제 일별 동향도 보면 외국인들 최근에 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수준이 한 1조 막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요거는 언제든지 다시 뒤집어져서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량 금액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비중을 줄일 만큼 줄였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조금씩 뭐 미세하게 조정하는 정도. 오히려 근데 지금 기관들이 좀 거세게 사고 팔고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수는 외국인들이 만들고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되게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시장을 뭔가 종목에서 싸워서 이렇게 하는다기보다는 그냥 자산 배분의 관점으로 이머징 국가 중에서 중간재를 잘 하는 나라로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를 또 세계적으로 만드는 나라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 작가님이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 내가 외국인 투자자야. 한국 바라볼 때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예요. 사실 큰 그림 봤을 때. 그렇죠. 네, 그죠. 뭐 그 안에 뭐 자율주행 회사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뭐 식품주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그냥 우리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 봤을 때 반도체 또는 뭐 현대차, 기아차 있는 나라, 조선 잘 맞는다, 배 잘 맞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인플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한국 시장,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자산을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줄이는 거예요. 그게 작년 2021년 6월부터 시작됐던 거고 사실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피크아웃이야 그러면 한국 주식 비중 줄일게 쭉 추세적으로 줄여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줄일 거 없어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것만 무시하고 개인들만 계속 주장창 샀죠. 이거 보면 2021년 6월부터만 보면 외국인들은 20조 팔았어요. 네, 20조 팔았고 기관도 14조 팔았고 개인들은 35조 팔았죠. 이런 상태예요. 이게 보면 결국은 기관도 기관이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사줘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산다는 건데 외국인들은 아직 우리나라 대형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언제인데 그걸 이제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좀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결국은 파운드리 쪽에 해소되지 않는 저는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영업사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결국은 올라가려면 파운드리 쪽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램 부분에서 계속 성장이 나온다. 뭐 서버용 디램 더 아직도 추가적인 아직도 시장 확대될 여력이 있다. 뭐 그런 류의 기사나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만 시장에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예전에는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볼 때 그냥 디램이나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물량으로 승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디램은 한국이 다 상위권을 점유 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고 각자만의 고유한 반도체 칩들이 이제 필요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그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가 된 건데 삼성전자 일단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긴 하지만 선도 업체인 TSMC는 더 많은 돈을 더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기술력도 더 좋고 일단 당장은 수율이 훨씬 더 좋게 되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뭐 중간에 5에서 7나노 다 뛰어넘고 3나노 간다고 했는데 TSMC는 지금 1.5나노 가겠다, 1.4나노였나요? 그걸 가겠다라고 바로 밝히는 것처럼 어쨌든 빅테크 업체들이 원하는 진짜 다품종 소량 생산,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옛날에 우리 기술 과정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쨌든 아직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해결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돈 어쨌든 쏟아붓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해결해낸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삼성전자 사겠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의미 있는 걸 실적으로든 뭔가 외국계에서 뭔가 좋은 리포트 호평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멀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플러스 다른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기에는 좀 이르다. 근데 대외적인 환경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환율이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한 2에서 3% 정도 순이익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도 지금 전망치보다는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효과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좀 전쟁도 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물가 피크 아웃
뭐 이 부분 예상하는 가치가 좀 아직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3월달, 4월달, 5월달 정도가 피크아웃의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지수대도 뭐 사실 기다리면 오르는 지수대라고 봤을 때, 그렇죠. 과거 사례 봤을 때 지금 정도면 대형주 사서 엉덩이 싸움하기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들도 사줄 걸 기대하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뭔가 뭉태기로 사주는 게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이제 35조를 샀고 외국인들이 20조를 팔았는데 이제 점차 이제 수익이 바뀌겠죠. 이제 갱신을 하면 할수록. 근데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거가 될 겁니다. 네, 걸어놓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개별 종목들로 그냥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주식이 올라가려면 주식은 시장가로 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요 팁을 하나 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식시장을 보는 그냥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그냥 개별 주식 단타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 고객님이 뭐 삼성전자를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을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가 67,500원이 지금 장중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보냐면 뭐 다른 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딱 요 호가창만 보고 했을 때 이거 보면 매도 잔량이 81만 주고 매수 잔량이 160만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도가 센 걸까요? 매수가 센 걸까요? 숫자만 봤을 때는 매수가 센 그렇죠. 매수가 세죠. 근데 호가창을 봤을 때는 봐보세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사야겠어? 사람들이 그냥 67,500원에 바로 사야겠죠. 그렇죠. 그 67,600원에 바로 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잔량이 더 커야 매수세가 더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이 너무 좋아서 당장 사야 돼 라고 하면 걸어놓겠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냥 급하니까 바로 사겠죠. 시장가로 바로 사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식을 봤을 때 이제 내일부터 한번 호가창을 봐보세요. 이게 엄청 빠르게 변동하는 건 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은 매도 잔량이 더 많습니다. 네. 매수세가 올라가는 이제 좀 주식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들은 그리고 반대로 주가 떨어질 때는 매수 잔량이 더 많죠. 그러니까 매수 잔량은 뭐냐면 떨어지는 거 받쳐 사겠다. 반대로 떨어지는 주식은 나 이거 위에다 걸어놓지 않고 이렇게 바로 팔래. 시장가로 팔래 하니까 주식이 더 파는 힘이 더 센 거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시장가로 사는 주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받쳐놓고 사고 팔고 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쫙 받쳐놔. 위에다가 위로 쫙 걸어놨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금부터 산다, 오늘부터 산다 하면 그냥 받쳐놓지 않고 팍팍팍 사겠죠, 위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투자자 명예 동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로 잡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는 걸로 나오겠지만 매도되는 거죠. 네, 그런 형상이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기다려야 됩니다. 네. 거기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형주들은 웬만하면 자동차 업종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동차하고 조선 쪽 빼고는 대형주는 하지 마시죠. 네, 천천히 사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사도 되는 주식이라고는 봐요. 배당주 관점에서. 그렇죠. 적금의 관점에서. 근데 뭔가 사서 바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뭐 모아가기에는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안 오를 것 같지만 그렇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정고점은 당연히 엉덩이 싸움. 특히 이제 저 같은 영업사원 관점에서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사서 오르기를 바라지. 그렇죠. 사서 떨어졌다고 좋아하는 분은 없어요. 장기 투자라고 해도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해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천천히 사도 된다. 대신 아까 제가 파운드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성공을 하려면 수율을 높이려면 뭘 많이 해야 될까요? 지금 수율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완성품이 나오는 비율이 불량품의 비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뭘 많이 해야 성공률을 높일까요? 미세공정? 그죠? 미세공정이 뭐예요? 결국은 테스트, 네, 실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려면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소재나 장비를 계속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소부장들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지금 공장도 짓고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또 공장 투자에 대한 논의들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공장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기술력에다 돈을 쏟아붓는 구간이에요. 지금 다. 그러면 수혜를 어디서 받아요? 소부장 기업들에서 다 받는 거죠. 네, 소재 장비들이 다시 쏟아져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쪽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던 원익 QNC 같은 기업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기업이거든요. 완전히 반도체 소재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수혜를 다 받고 있거든요. 실적도 좋아지고 증설 계속 해가지고 삼성전자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원하는 거야. 이제 반도체 이제 식각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사이클이 뒤집힐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수율 완성됐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완성된 수율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구간에 이익 회수기에 진입하겠죠. 그때부터는 시장의 자금들이 소부장에서 빠져서 대형주, IDM 쪽, 뭐 삼성전자, 한일 쪽 가겠죠. 그때가 사이클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소부장을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오늘 LNF나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셌던 것처럼 대신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다 지금 흐름 별로 안 좋잖아요. 다 같은 흐름이거든요.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오늘은 그래도 1% 올랐지만 다른 소재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흐름. 삼성 SDI도 사실 뭐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는 흐름.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아직도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잖아. 근데 에코프로 BM이나 이거 LNF나 F나 그다음에 오늘 후성이나 그다음에 뭐 나노신소재나 이런 좀 보면 완전 다른 흐름이잖아요. 다 소부장이라고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인 거예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금호석유 뭐 이런 다 완전.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 다 마찬가지예요. 대형 종이 상단 그 전방 업체들이 다 별로고 대신에 뭐 소재 만드는 송원산업 좀 약간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여기 있고 다 지금 소재 장비들이 다 좋고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이 소재를 장비를 쓰는 기업들은 다 돈을 쓰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별로 안전 구간. 그러다가 다시 사이클 뒤집히는 구간이 옵니다. 그럴 때 대형주로 이게 보면 코스피를 해야 할 때냐 코스닥을 할 때냐 그 차이인데요. 그게 실적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보면 이번에 1분기 코스피도 나름 선방했다라고는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좀 보면 코스닥 상장사 1분기 실적이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1분기에 합산 매출액이 62조, 영업이익 4조 정도 나왔으니까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20%, 영업이 26% 늘었거든요. 대부분 뭐 반도체나 제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니까 이게 영업이익이나 YOY 성장률이 뒤집힐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가 코스피를 봐야 될 텐데 그때쯤 되면 당연히 먼저 외국인들이 알고 삼성전자부터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흐름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변곡점이 어딜까? 근데 그게 조금 무자를 딱 잘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이게 바닥에서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바닥을 못 맞추고 어느 정도 뭔가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코스피 전체를 순매수하는 기조가 보인다. 또는 선물 시장에서 조금 뭔가 왕창 사는 그런 느낌들을 좀 보여주면 조금 힌트를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건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너무 떠나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물린 주식들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삼성전자나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개별 종목들의 수급보다는 그냥 코스피를 샀느냐 팔았느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느냐 팔았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다행히 선물 시장에서 9,500억 산 적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한 1조 3천까지 샀다가 막판에 이제 좀 팔았는데 이게 선물 지난 5월 12일이 보면 5월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때마침 다음날 선물 시장에서 이제 6월 달 만기를 선물 동시 만기입니다. 근데 마침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9,500억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1조 언저리 수준의 선물을 매수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의미 있는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밀렸는데 외국인은 선물을 어쨌든 샀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을 열어놓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긴 한데 이거는 또 언제나 사실 뒤바뀔 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조금 희망을 좀 보여주기 시작은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어제 미국 시장 많이 밀렸을 때도 미국 시장 보면 4% 5%씩 밀렸잖아요. 개별 주식들은 뭐 미국 대형주들이 뭐 개별주 빠졌으니까. 테슬라도 엄청 빠졌죠. 그죠. 그럼에도 오늘 한국 주식 강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 기인하지 않았느냐. 코스닥이. 반도체 소부장은 어떤 기업들이 있죠? 일단 소부장들은요.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뭐 대표 종목 좀 언급해 주시면. 제2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원익 시리즈가 있죠. 일단 아까 원익 QNC도 마찬가지지만 원익 IPS 그렇죠. 이런 종목들인데 상대적으로 먼저 삼성전자는 뭔가 여기쯤에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좀 느린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나는 말씀드린 테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크윙, 그다음에 PSK,
이런 종목들이 있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거는 다 디램 쪽이나 이런 쪽 관련인데,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관련이거든요. 테스트 관련 쪽인데, 이제 셌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그렇고 TSE 이 종목도 그렇고 다 이제 소재, 파운드리 소재 쪽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월덱스라고 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월덱스라고 하는 종목이 좀 약간 차트 다르죠. 네. 월덱스가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분기 실적을 좋지 않았는데, 원자재 값 상승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연결 자회사의 인건비를 좀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서프라이즈에서 좀 실적에서 미스가 좀 났어요. 근데 지금 1분기 또는 올 한 해 소부장의 핵심은 네. 증설입니다, 증설. 결국은 증설을 한다는 건 누군가 사줄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증설해가지고 자신 있으니까 뭐 2천억, 3천억씩 증설하는 거거든요. 원익 QNC도 작년부터 증설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올해 보는 거고, 반도체 기판 중에 하나인 리드 프레임도 만들고 반도체 기판 만든 해성DS도 이제 증설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그나마 시장에서 강했던 심텍이나 기판 쪽, 그 다음에 심텍도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도 이제 찍고 내려오지만 이따 작년에 증설했던 기업들이에요. 네. 증설했던 기업들인데, 결국 증설의 효과들을 다 보고 지금 실적에 어쨌든 이게 피크아웃 논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은 상반기 강한 모습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월덱스는 올해 3분기에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거 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쪽에서 좀 하반기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증설함도 생각나는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찍겠습니다. 올해 송도 4공장 완공이 돼서 증설을 하죠. 증설을 하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뽑아내는 시기가 올해 말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이제 기대해봐도 될 만하다고 하거든요. JW 중해제약이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그다음에 뭐지 한미약품도 그렇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약간 오래 쉬었죠. 한 2년 넘게 쉬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 말고 진단키트나 뭐 치료제나 백신 관련 주식 말고 순수하게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나, 정말 시장의 수급들이 거의 전 섹터를 다 한 번씩 훑고 돌았거든요. 순환매 차원으로.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만 안 쉬었어요. 안 왔어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기 때 가장 타격을 받는 sek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수급 공백일 수도 있어요. 가장 깨끗한, 올해도 한 2년 동안 때가 묻지 않은, 팔 사람 다 팔고 나가고. 근데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HLB 시리즈들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HLB가 드디어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삼천당제약도 어제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또 이제 슬슬 보여주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는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지만, 이런 주식들도 사실 올해 좀 기대되는데 거래량 없이 그냥 줄줄 흐르고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식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JW 중해제약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올해 실적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따사항 열풍의 시작이 SK 바이오팜이었거든요. SK 바이오팜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대 8만 원,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계속 횡보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RNA 치료제 대표적인 ST팜도 동아ST 자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만한 주식이고, 이런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시장 대비해서 먼저 선조정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받은 섹터라 보는데, 저는 일단은 올해 다크호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하나 대량거래가 팡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 충분히 단기든 중장기든 해볼 만한, 물론 이제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죠,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근데 주식 투자를 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 고객님 중에서 HLB를 한 3년 넘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다. 진짜 주구장창 샀어요. 돈이 생기는 대로. 자기 가족들 것까지. 다 수익권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네. 근데 그분은 경험이 워낙에 자산가도 자산가신데 희한하게 그런 주식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 돌아온다. 한 번은 수급이 제약바이오 안 갈 리가 없다. 거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쌀 때 떨어질 때만 계속 사다가 드디어 이번에 빛을 봐요. 근데 그동안 모아놓은 수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한 2년 모아놨던 거를 지금 일주일 만에 다 울분을 토하듯이 계좌가 올라왔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과거 한 1년, 2년 정도 좋았던 거, 카카오 이런 거 보면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8만 원을 깰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보면 LG전자도 그렇고, 이게 보면 이게 항상 이게 오랜 상승 이후에는
이제 꼭지를 찍고 나면 네. 이제 제가 그때도 한번 이제 고점에서 대량 거래는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런 이제 고점 신호를 맞고 내려오면 상승하는 기간만큼은 대등 기간 정도로 저는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추세 상승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그냥 사실 잘 물타기도 잘 안 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한 이제 한 1년 반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한 1년 반, 최소한 1년은 쉬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려오면서 물량 소화도 하고 이제 순간순간 반등을 하나 나오면서 장기 평선 닿으면서 이제 물량 소화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락하면서 에너지 응축 과정이 필요해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매집, 횡보, 상승 이게 나와야 돼요. 발산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카카오는 바닥이 열려있다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뭐 열려있다라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갈 때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빵 나오면 그때부터 봐도 전혀 늦지 않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잠깐 볼까요? 네, 네이버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죠. 집이었는데 얘네 둘이가. 저는 고점 맞추기보다 바닥 맞추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물타기 잘 안 하려고. 둘 다 거의 해요. 반토막이 났네요. 네. 아니 뭐 근데 얘네뿐만 아니라 다 반토막 났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도 반토막 거의 났죠.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별로 안 되면서 반토막이 아니라 대형주, 우리나라 대표한 그렇죠. 대형주인데. 지금 178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66만 원이니까 3분의 1 그죠? 가깝게. 예. 이제 이런 게 사실 나오면 더 좋기는 합니다. 예, 바닥에서의 이 대량 거래는 거의 투매성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좋다고요? 네, 오히려 신규 매수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네. 바닥이 좀 형성되는. 네,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횡보하다가 대형주들은 계속 사이클이거든요. 실적도 분명히 또 개선되는 때가 올 거예요. 여기서 회복 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가는데 그렇다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LG전자도 보면 되게 가슴 아플 수 있는데 요런 거죠. 예, 이런 게 나와야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서 반등에 이제 좀 약간 하려고 하긴 했지만 역시나 대형주들은 그 매도 압력을 쓸려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형주 전반적으로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는 사실 제가 지금은 당장은 대형주 추천도 중에 잘안 그래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게 보시네요. 네. 그나마 안 덜 올랐었던 섹터랑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고 나머지들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적립식 정도로 모아 가시거나 하시는 건 오케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물타기를 하거나 뭐 이제 바닥이다라고 감히 생각하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참 무서운 게 이 작년에 이제 한국 주식이 좋았다 사람들 많이 시작했다가 뭐 네. 많이 물리시고 네. 그다음에 미국 주식으로 훅 갔다가 또 그런 물리시고. 분들이 제일 근데 이번에도 예를 들면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부장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네. 요즘 많잖아요. 이제 갔어. 네. 근데 사실 빨리 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갔는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또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네, 약간 그게 있죠. 공포감도 좀 네, 있지 마치 그리고 않을까. 내가 대형주를 팔면 내가 바닥을 만들까봐 그 생각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감히 조언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일단 다만 주가가 밀릴 만큼은 다 밀렸고 지수 때도 밀릴 만큼 밀렸으니까 일단 지금은 홀드. 대신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마트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못 나와가지고 망가졌거든요. 이마트도 박살났죠. 이마트도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하락하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온 구간에 보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1선 저항에 닿았다 그러면 그냥 20%든 30%든 잘라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또 위에 다 가격 저항 때마다 다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뚫고 가려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견디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기다리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좋은 것들 아직 덜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이나 아직 테마나 섹터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섹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 쉬었다가 그런 쪽에서 너무 박탈감을 느끼실까봐 물량 조절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